박흥숙을 마냥 범죄자라 칭하기엔 범위가 넓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인간, 불공평한 사회구조 속에서 몰락한 인간, 그럼에도 인간적 면모를 잃지 않은 존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저지른 사건의 전말은 우리에게 인간 심연과 사회 구조적 모순, 정의와 폭력의 경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그는 사후에도 시대와 사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로 기록됩니다. 1954년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 자비리의 허름한 흙집에서 태어난 박정열, 후일 박흥숙이라 불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죽음의 그림자를 몸으로 체득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원래 도로변의 조그만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아버지와 형의 이른 죽음으로 집안은 급격히 기울었고 남은 가족마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유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의 생활을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주변 이웃들은 박흥숙을 부지런하고 효심 깊은 소년으로 기억했습니다. 국민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비상한 지능과 그와 동시에 겪은 극심한 빈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진학은 요원했고 결국 그의 최종 학력은 국민학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기에는 바라던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가난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입학 연령에 접어들었을 때 광주 시내로 나가 열쇠 수리공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주경야도 끝에 5달 만에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그는 법관의 꿈을 꾸며 사법시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이는 흩어진 가족들을 모아 안정된 집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절실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거처로 선택한 곳은 무등산 산자락이었으며 그는 움막집을 세워 흩어진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등산 주변에는 당시 20여 가구의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굶주린 박흥숙 가족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생존을 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심금수는 산중턱 무당집에서 허드레시를 해야만 했고 여동생은 식모살이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박흥숙은 원래 체격이 작고 허약해 스스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조선 말기의 무술서, 정도수를 익히며 몸을 단련했다고 전해집니다. 1977년 4월 20일 무등산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주시 동구청 소속 건설반장 오종환과 철거반원 7명은 판자촌 철거를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이미 상당수 주거지가 철거된 후였지만 몇몇 가구는 도저히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삶을 살아온 박흥숙과 또 다른 의미로 절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철거반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박흥숙은 처음에 동정과 자제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라며 갈등을 완화하려 했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부 철거반원이 박흥숙의 어머니를 모욕했고 그의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지붕 위에는 어머니가 무당집 허드레실로 모아둔 3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철거반을 말리던 박흥숙의 심리적 전환점은 불타는 집과 잿더미 속에서 느낀 무력감과 분노라 보여집니다. 그는 철거반장 오종환에게 항의했으나 오종환은 조롱과 무시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박흥숙은 스스로 제작한 사제 공기총을 들어 위협하며 철거반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과 정밀한 손재주를 활용한 이 공기총은 본래 호신용이었지만 극한 상황에서 폭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의 도움으로 철거반원들을 결박한 후 박흥숙은 시내로가 광주시장에게 항의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포박이 느슨해진 순간 일부 반원들이 반항했고 흥분한 박흥숙은 망치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철거반장 오종환과 일용잡급직 이건태가 현장에서 숨졌고 나머지 3명 중 양관승과 윤수연은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박흥숙은 사건 직후 도주하였으나 결국 중앙정보부에 출두하며 자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살인범임을 고백하며 극형을 달게 받겠다는 결의를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이전 전과가 없고 살인을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닌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사형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고 그는 1980년 12월 25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박흥숙은 옥중에서도 독서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맞물린 시기였기에 그는 당시 사건과 사회적 억압을 관찰하며 기록하고 사색했습니다.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과의 서신 교류는 그의 정신적 안식처였으며 중국어와 고전 백화체를 배우며 내면의 세계를 확장했습니다. 그의 장례는 가족과 주변인의 노력으로 치러졌으며 사건은 도시 빈민 철거와 행정폭력의 극단적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도하며 박흥숙과 가족을 왜곡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집에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은 과장되어 마치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는 듯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박흥숙의 무술수령과 사제 총기 역시 살인도구로 오해되었으나 이는 자기 방어와 생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록은 사건의 실상을 왜곡하고 비인간적 배경을 조명하며 그의 삶과 심리를 다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박흥숙 사건은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드러난 사회구조적 모순의 산물입니다. 도시 빈민 철거 정책과 행정 폭력은 계획 부재와 폭력성을 동반했고 인간적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박흥숙 사건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며 이후 대한민국의 행정 집행과 인권 보호 정책 개선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